방금 전에 발표된 속보를 살펴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비트코인으로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들으면 이건 무조건 비트코인 호재 같죠. 근데 또 같은 뉴스 안에서 이상한 문장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블록체인 분석 회사인 체이널리시스 측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쓰이지 않을 거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행료에는 적합하지가 않다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요. 비트코인을 쓰지 않는다는데 왜 그 뉴스가 나온 다음부터 비트코인 차트에서 강세 신호 3가지가 동시에 켜졌을까요? 이런 모순들에 대해서 끝까지 풀어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짧게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동에 있는 좁은 바닷길인데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 정도가 이 길로 지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길 중에 하나인데요. 이란 측에서 이 길의 한쪽 해안을 끼고 있는 나라고요. 그동안 이 해협을 지나가는 배들은 통행료를 달러나 다른 나라 돈으로 냈습니다. 근데 이란이 이걸 바꾸겠다고 말을 했던 거고 통행료에 대해서 가상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스테이블코인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1달러에 묶여가지고 가치가 흔들리지 않게 설계된 디지털 화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그냥 호재 같은데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이 체이널리시스의 한 연구원이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가가 국제무역 인프라에 가상자산을 직접적으로 심는 최초의 사건이 될 거다라고요. 근데 실제로 통행료에 쓰일 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테더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일 거다. 그 이유가 뭐냐? 비트코인은 가격이 너무 출렁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들어오는 통행료 결제에는 안 맞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통은 2가지 반응으로 갈립니다. 한쪽에서 그럼 비트코인 악재 아니냐?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그래도 어쨌든 코인 시장 호재니까 일단은 좋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2개 다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번 뉴스의 진짜 의미는 비트코인이 결제에 쓰이냐 마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닷길을 가진 나라가 자기네 국가 인프라 위에 코인을 공식적으로 올렸다는 그 사실 자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코인은 늘 옆방에 있는 자산이었죠. 정부 차원에서 인정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막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애매한 위치에 있었는데 근데 한 나라가 자기네 무역 시스템 안에 코인 결제를 직접적으로 박아 넣었다라는 거 이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트코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결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 블록체인이라는 큰 시스템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블록체인 세계의 가장 위에는 비트코인이 존재하죠. 비유 하나만 짧게 써볼게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살 때 카드나 현금 결제하죠. 나라들끼리 큰 거래할 때는 결국에 금을 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그 자리, 디지털 세계의 금과도 같은 자리로 점점 더 옮겨가고 있다는 거고 결제용 돈은 따로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가치를 저장하는 자산이 따로 있다는 이 구조가 이번 호르무즈 사건으로 한 번 더 명확해진 상황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나라들,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 나라들이 달러 시스템 밖으로 밀려날수록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자산을 찾으려는 수요는 자연스럽게 커질 겁니다. 어떤 정부도 함부로 막을 수가 없겠고요. 어떤 나라가 망해도 사라지지 않는 자산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호르무즈 뉴스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얘기겠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비트코인 들어갈 자리를 한 칸 더 넓힌 사건인 셈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움직여온 방향성을 보면요. 이런 흐름들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게 지금의 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하고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예요. 이 뉴스가 나온 시점에 비트 차트 안에서도 강세 신호 3개가 동시에 켜졌다. 이 분석이 나온 상황인데 글래스노드라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 회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신호는 비트 가격이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가를 넘어섰다는 사실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매수한 가격보다도요. 지금 가격이 더 높다란 뜻이겠습니다. 평균이 깨지면 그동안 손실 보던 사람들이 본전을 회복하고 시장 분위기가 위로 도는 신호로서 해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신호는 선물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펀딩비라는 게 있죠. 어렵게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쉽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비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이 많으면 펀딩비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오를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플러스로 바뀝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마이너스였던 이 수치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떨어진다에 걸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면 손실을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매수해야 되죠. 이걸 숏청산이라고 하는데 한번 시작되면 가격이 더 빠르게 위로 튀는 본격적인 연료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호는 옵션 시장입니다. 여긴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핵심만 말씀드려 볼게요. 큰돈 굴리는 마켓 메이커라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약 1억 1,500만 원 부근 가격대에서 일종의 위험 노출 상태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비트 가격이 이 구간을 넘어서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손실 줄이려고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즉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매수를 부르는 쇼스 기술 구조와도 비슷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리드려보자면은 온체인 데이터, 선물 시장, 옵션 시장 이 세 가지 시장은 각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장입니다. 이 셋이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겠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시면요. 지금 이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위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호르무즈에서 국가 단위로 코인 인프라를 쓰기 시작했다는 뉴스까지도 겹쳤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정교한데요. 시장이 우리보다 조금 먼저 답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결국에 이번 호르무즈 사건은 표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뉴스지만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 한 나라가 코인레일을 국가 인프라로 인정한 첫 번째 사건인 거고 이런 흐름들 비트코인 자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온체인, 선물, 옵션 이 세 가지 시장의 강세 신호가 같은 시점에 켜졌다는 사실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단순한 가격 정도가 아니라요. 그 시장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경계선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할게요. 만약에 이란을 따라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줄줄이 코인 인프라를 자기네 국가 시스템에 심기 시작을 한다. 그 첫 번째 후보 국가는 과연 어디가 될 수 있을지 이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데이터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투자 시장에 비해 가지고 시장 흐름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겠지만요. 신기하게도 내가 바라보는 관점만 조금 다르게 보면은 시장의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9천만 원대 라인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이 어느새 1억 2천만 원 라인까지도 회복을 한 상황이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다른 시장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다라고 느껴질 뿐인 거지 지금 시장이 나쁜 편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너무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요. 내가 포트폴리오를 리플 XRP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너무 한 가지만 몰빵 투자로 생각을 하시면은 당연하게도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만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단기 알트, 그리고 코인 시장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 시장의 속도랑 방향성을 정하는 건 비트코인이고 시장의 흐름과 방향을 맞춰가지고 시장 접근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정보방 입장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즘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 무거우셨을 겁니다. 리플이라는 회사가 RLUSD라는 새로운 코인을 따로 만들었고요. 그때부터 시장에서는 한 가지 의심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는데요. 혹시 리플이 XRP를 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가 며칠 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안에서 홀더들이 놓치고 있는 신호가 하나 숨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5월 셋째 주가 XRP한테 결정적인 시점이 되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시작을 할게요. 보통 회사의 사장이 행사장에 직접 나가서 작정하고 입을 여는 일 자주 일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어떻죠? 그냥 보도자료 한 장으로 끝낸다거나 짧은 트위터 글로 정리하면 되는 건데 이번에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무대 위에 직접 올라왔고 그 말인즉슨 글 한 장으로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안에 있었다는 뜻이겠습니다. 회사가 이런 결정을 할 때는요. 이 외부의 의심이 그냥 두면 사업에 영향을 줄 정도로 커졌다. 이렇게 좀 심각한 판단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이거 루머지 이렇게 넘긴 그 불안감들 그게 리플랩스 회사 안에서는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런 신호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가 그 자리에서 정확히 뭐라고 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리플은 세계에서 XRP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RLUSD는 XRP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자산이다. 세 번째로 XRP는 이미 법원에서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다. 이 표현만 보시면요. 그냥 응원 발언처럼 들리겠지만 한 겹 한 겹 벽해서 보시면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특히나 첫 번째 발언,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부터 살펴보자면요. 이 말은 사실 두 가지로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사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야 회사도 돈을 벌다 보니까요. 절대로 XRP가 떨어지길 바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홀더 입장에서 봤을 때 안심이 되는 말이겠죠. 근데 또 그와 동시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사람도 결국에 리플이라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양쪽을 모두 솔직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리플은 매달 정해진 양만큼만 시장에 풀고 나머지는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큰 매도 걱정은 없겠지만요. 이 구조 자체만 봤을 때 시장 위에 떠있는 큰 무게라는 점 머리 한쪽에 두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언이 진짜 핵심이겠습니다. RLUSD가 XRP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한다는 부분들. 잠깐 용어 하나씩만 풀어드려 보자면요. RLUSD는 가격이 약 1,400원 수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된 코인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일상적인 거래라거나 또 송금에 쓰기 편하게 만들어진 자산입니다. 반면에 XRP는 어떻죠? 가격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자산이죠. 그러면 두 코인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갈리게 될 거고, RLUSD가 일반 사용자가 쓰는 표면형 결제로서 XRP는 그 결제 뒤편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큰 돈을 빠르게 옮길 때 쓰이는 다리 역할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약간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런 구조들이 그대로 굳어지게 된다. XRP는 일반 사람이 매일 보는 코인은 아니겠지만 은행이나 큰 금융기관들, 수시로 사용하는 코인이 될 거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자리는 RLUSD가 가져가고요. 보이지 않는 큰 거래의 흐름은 XRP가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다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는 사실, 갈링하우스가 보완제라는 단어를 일부러 쓴 건요. 이 두 자산의 역할을 겹치지 않게 분리하겠다. 이런 리플랩스 회사의 방향성을 공식적으로 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마지막에 숨어있죠. 갈링하우스는 XRP는 이미 증권이 아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자리에서 5월 셋째 주까지 클래리티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아니 이미 끝난 문제라면 왜 또 법안 통과를 외치는 걸까? 이런 부분들 사실 두 개의 다른 이야기를 한 자리에서 한 겁니다. XRP라는 개별 코인의 법적 지위는 이미 정리가 됐지만요. 코인 산업 전체를 묶는 큰 규칙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에 그 큰 규칙을 만드는 법이고,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XRP라는 차는 이미 검사를 끝냈지만요. 그 차가 달릴 도로는 아직까지 깔리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5월 셋째 주라는 날짜가 왜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실 겁니다. 갈링하우스가 이 시점을 못을 박았다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안에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점이라는 뜻이겠고,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일정상 봤을 때 5월 셋째 주, 미국 의회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인 것만은 사실이겠습니다. 또 그 이후로는 의회가 다른 큰 법안들로서 일정이 차다 보니까요. 코인 관련된 법안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 리플 CEO가 이걸 모르고 그 시점을 말했을 리는 없겠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만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5월 셋째 주를 앞두고 XRP는 기대감으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시장에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통과된다면 단기적인 상승 동력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일정이 미뤄지게 된다면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들 한 차례 빠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직접 시점을 못을 박았다는 건요. 그리고 그동안 리플이 규제 일정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움직여 왔다는 것까지도 이 두 가지 근거를 합쳐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번 발언이 단순한 응원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 RLUSD, XRP의 역할을 따로 나눠가지고 두 자산을 동시에 키우겠다. 이런 방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 작업의 첫 번째 분기점이 5월 셋째 주에 잡혀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을 앞두고 XRP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가셔야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에 대해서 조금씩만 신경 써보시면 좋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라고 할지라도 비중 조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중요하고, 또 건강한 장기 투자를 위해서라도 원칙 매매를 바탕으로 매매하는 습관들을 키워나가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대부분 그때 팔걸, 리플 5,000원일 때 조금이라도 매도를 해놓을 걸, 비중 좀 줄일 걸, 이런 후회들에 대해서 지나고 나면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로 무서운 건요. 이 감정을 지금은 생각이 나지만 나중에 다시 반등 시기가 찾아오고 또 상승 시기가 찾아왔을 때 이 감정에 대해서 까먹게 된다는 뜻인데요. 결국에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상승과 하락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시장인데,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너무 상승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되는 이런 습관들을 조금은 고쳐나갈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요, 이 딱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시장이 좋고 상승해도 비중에 대해서 분할 익절을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고,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락장일 때는 비중 조절하시면서 오히려 분할 매수를 계획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승했을 때 매도해야겠다. 이 원칙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은 오히려 시장이 힘들다,
이렇게만 느껴지지는 않게 되실 겁니다. 방금 전 리플 신규 지갑 숫자가 85% 폭락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18,000개씩 새로운 지갑이 생겼었는데 지금은 2,700개 수준이고요. 활동 중인 코인 양도 무려 73%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시면은 리플 끝났다, 리또석이 맞았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말들이 나올 만한 숫자고, 근데 이번 영상에서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다 리플 빠져나가면서 탈 리플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XRP 가격은 무너지지 않고 2,000원 근처에서 버티고 있는 걸까요? 이게 이상하다는 걸 먼저 짚고 가셔야 되는 거고, 보통 시장에서 사람이 빠지고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가격이 먼저 빠지겠죠. 매수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는 건 그냥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5,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2,000원 부근에서 멈춰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2,000원 라인에서 더 빠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다는 건데요. 신규 지갑이 무려 85%가 줄어들었으면요, 가격은 훨씬 더 빠졌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그러질 않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의문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죠. 가격이 한 번에 크게 오른 다음에는 사람들이 흥분해서 전부 다 들어왔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지쳐가지고 빠져나가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새로 들어온 사람 신규 유입도 줄어들고 차트도 마치 죽은 것처럼 옆으로 기어가는 횡보 구간들, 어쩔 수 없이 역사적으로 나와줬던 패턴인 거고 이번에도 역시 반복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들 이제 끝났다, 리플 이제 절대로 상승 못할 거다, XRP 망했다, 이런 식의 곡소리가 시작되는 시기들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죽은 것 같은 그 시점에 가격이 일정 구간 밑으로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지켜줍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그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그 저렴한 가격에서 물량을 먹고 있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지금 리플 차트가 정확히 그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래가 죽었는데 가격은 죽지 않았어요. 이걸 시장에서는 큰 돈이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시끄럽게 매수하면 가격이 올라가지고 비싸게 사야 되죠.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잃었을 때 오히려 천천히 모으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최대한 투자 심리 죽여놓고선 오히려 손절을 유도하고 개미 털기가 들어가면서 저렴하게 물량들을 전부 다 싹 다 쓸어 간다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2018년, 2019년 사이, 그리고 2022년, 2023년 사이 똑같은 모양새를 보였었다라는 거고, 그때도 다들 끝났다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죠. 물론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그냥 사람들이 떠나서 죽은 시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데이터만 놓고 보면 가격이 특정 구간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는 거, 누군가는 그 가격에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로 재밌습니다. 이 같은 시점에 미국 백악관에서 두 가지 발언이 나왔습니다. 따로따로 들으면 그냥 뉴스인데 이걸 위에 말씀드린 차트 상황이랑 같이 놓고 보면 그림 자체가 달라져요. 먼저 첫 번째 발언은 미국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원장이 한 말인데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비축하는 안에 몇 주 안에 발표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 각 기관들이 따로따로 가지고 있던 코인들, 이거를 한 군데로 모아서 관리하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명령을 내린 다음부터는 이전 정부가 진행하던 코인 매각도 전부 다 멈췄다라고 언급을 남겼습니다. 즉 현재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더 이상 시장에 내다 팔지 않겠다는 신호겠죠. 이어지는 두 번째 발언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사람이 또 말하기를 미국 의회가 클래리티법이라는 법을 7월 4일 전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 클래리티법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코인이 주식 같은 건지 아니면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인지 미국 정부가 명확하게 정해주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애매해가지고 미국 회사들이 코인 사업하기가 정말로 어려웠었는데요. 특히나 리플은 이 문제 때문에 몇 년 동안 소송에 시달렸었죠. 이 법이 통과되면요, 리플은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 상품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큰 기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이 애매해가지고 못 들어오던 돈들, 미국 백악관이 이 법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전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일정을 못을 박은 거고, 미국의 건국 250주년에 맞춰가지고 의미 있는 선물로 만들겠다는 표현까지도 썼어요. 이제 이 세 가지를 시간 순서대로 놓아볼까요? 지금 차트는 죽어있고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몇 주 안에 미국 정부가 코인 비축안을 공식 발표한다고 했고, 7월 4일 전까지 코인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법이 통과 목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두 달 안에 전부 다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고,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큰 돈들은 호재가 터진 다음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호재가 터지면 가격이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때 큰 돈이 들어온다?
그렇다면 비싼 값에 사줘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큰 돈들은요, 오히려 호재가 터지기 전 아무도 관심 없고 곡소리 날 때 전부 다 안 좋다라고 말하고 시장에 부정적인 심리가 퍼져 있을 때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사실, 미리부터 자리를 잡아놓는 거고, 그래야지 저렴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차트가 죽어있는데도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신규 지갑이 85%가 줄었는데 누군가가 계속 받아주고 있다는 거는 이 100억간 일정과 같이 놓고 보시면 절대로 우연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5월달에서 6월 사이에 100억간 비추간 발표가 먼저 나올 거고, 그때 시장이 한번 들썩일 겁니다. 당연히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리고 다가오는 7월 4일을 전후해가지고 클래리티법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통과까지 된다, 그 시점이 진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일정이 미뤄지는 것뿐이지 이 방향성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가 친암호화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요,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가격 정도가 아닙니다. 가격은 지금 죽어있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보셔야 될 것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격이 특정 구간 밑으로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깨지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그 가격대를 일부러 지키고 있다는 신호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악관 발표랑 미국 의회 일정입니다. 이 일정이 예정대로 가는지 아니면 좀 늦춰지면서 지연이 되는지,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이래요. 리플 신규 지갑이 85% 줄었는데도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건요, 누군가가 이 가격대에서 조용히 받아주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같은 시점에 미국 백악관에서 비추간이랑 클래리티법이라는 두 가지 일정이 동시에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 세 가지가 우연인지 아닌지는 7월 4일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한 가지를 더 다뤄드려 볼 텐데요. 만약에 클래리티법이 통과된다면 한국에 있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는 그 시점에 어떻게 움직이셔야 될까요? 매도를 잘하고 좋은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는 방법은 매수할 때 이미 매도를 계획을 하고 또 스스로가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시장이 좋을 때 사람의 심리하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사람의 심리,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막상 이제부터 수익이 잘 나오고 적당히 만족하는 시점에 매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스스로 계속 타점을 높게 잡다 보니까 팔까 말까 못 팔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단기 알트코인 정보방에서도요, 이 적당한 단기 고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결국에 내가 못 팔고 후회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분할 익절을 통해 가지고 목표로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수익 실현하고 그 남는 돈으로 또 다음 타점을 잡아 나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걸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습관화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관련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진짜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코인 세금이요, 예정대로 갈 겁니다. 미루는 거 없이 그대로 간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주식하는 분들한테는 세금 안 매기기로 했죠. 금투스 없앤 상황인데 왜 우리한테만 매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정한 그 기준일, 사실은 2027년 1월이 아니었다는 사실인데요. 진짜 중요한 날짜는 그것보다 하루 앞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전부 다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죠. 그 자리에 재정경제부 소득세직과 문경호 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이 짧지만 무거운 한마디였었는데, 왜냐하면 재경부 차원에서 이 문제로서 공식적으로 입을 연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또 미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실제로 코인 과세가 지난 5년 동안 3번 정도 미뤄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근데 정부 차원에서 그 기대감을 정면으로 그냥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요. 뉴스에서 내년 1월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정확히는 2027년 1월 1일입니다. 지금이 2026년 5월이니까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약 8개월 정도가 남아있고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금을 어떻게 매긴다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지는데요. 일단 큰 틀은 이렇습니다. 코인 거래로 번 돈 중에 250만 원이 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22% 세율이 붙어요. 이 22%는 기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숫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1,000만 원짜리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 원대 팔았다. 그럼 1,000만 원이 수익 봤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이 750만 원에 대한 22%, 그러니까 약 165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1000만 원 벌었는데 165만 원이 그냥 사라진다라는 거고, 적은 돈도 아니고 주식으로 벌었을 때 세금 안 내는데 코인으로 벌면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어렴풋이 아는 내용이죠. 근데 진짜 핵심은 다음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듣고 나시면은 왜 제가 처음에 기준일이 2027년 1월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하시게 될 텐데요. 코인 세금에는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풀어드려 보자면, 우리가 옛날에 매수한 코인들 도대체 얼마에 샀는지 정확히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2027년 1월 1일, 그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그날의 시가랑 실제로 매수한 가격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쳐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기준일이 언제냐?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말 그대로 이번 해 올해의 마지막 날, 지금부터 7개월 뒤 되는 시점이죠. 그날 종가가 곧 우리 코인의 출발선 상이 된다는 사실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12월 31일 비트 가격이 엄청 높은 상태로 마감하면 우리한테 유리해지겠죠. 말 그대로 출발선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오른 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반대로 12월 31일에 가격이 폭 꺾여 있다, 그렇다면 출발선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2027년 가격이 회복만 해도 그 회복분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같은 코인을 들고만 있었는데 12월 31일 그 하루 가격에 따라 가지고 내년 세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고, 여기까지 듣고 나면은 왜 코인 시장이 연말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한 변수인지 감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거운 얘기가 남아있어요. 이 시스템이 정말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겠죠. 옛날 같은 경우에 정부가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이유로서 과세를 미뤄왔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거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경호 과장이 이런 부분들도 막아버렸습니다. 국세청이 5대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 여러 차례 관담회를 열면서요,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5대 거래소가 이미 자료를 넘기는 시스템을 같이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재경부 측에서는 거래소들이 과세 자료 제출 시스템을 이미 완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결함으로 과세가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언급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은 인프라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발표가 나온 상황이고, 이제는 핑계댈 게 사라진 상태라는 거예요. 물론 코인 과세 관련해 가지고는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거셉니다. 같은 자리에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이 나서가지고 정면으로 비판했죠. 그리고 그 비판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형평성. 이 주식 투자자한테 매기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했죠. 근데 코인에만 세금을 매긴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박 의원 측에서는 이 청년들의 자산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사용하면서 뜯어 말리고 있는 상황이요. 이 코인 투자자 중에서 2030 비중이 큰 거를 정확히 짚은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게다가 또 한 가지는 준비 부족. 이 박 의원 측에서는 5대 거래소랑 간담회를 해보니까 국세청이 과세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남겼는데요. 이 정부 말이랑 야당 말이 지금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 말이 진짜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짚어주셔야 됩니다. 이번 자리가 토론회였죠. 결정 자리가 아니었다는 사실. 야당 측에서 과세 폐지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황이고, 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양쪽이 충돌하고 있는 중인 건데, 그러니까 이미 100% 끝날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시면요, 이 정부 차원에서 훨씬 더 단단한 카드를 쥐고 있다는 사실. 이유가 뭘까요? 이 시행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일이고, 그걸 막으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바꾸려면 다수 의석이 필요하겠죠. 야당이 발의는 했지만 통과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한 가지 강력한 명분을 들고 있어요. 이 법인은 이미 코인 수익에 법인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요. 개인만 비과세로 두면은 또 형평성이 깨진다, 이런 논리까지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생각보다 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이 추가 유예 없이 2027년 1월 1일 그대로 시행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 일부 보완 측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250만 원인 공제 한도를 조금 올려준다거나 손익 통산 같은 제도를 다듬는다거나 큰 줄기는 막기가 어렵고요. 이 디테일에서 협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보유한 코인의 매수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매수가가 의제 취득가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이 자료가 있어야지만 유리한 쪽으로 신고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26년 12월 31일 이 날짜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날 가격이 내년 세금의 출발선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챙겨두셔야 되는 거고 국세청 고시 발표 시점까지도 챙겨야 됩니다. 이번에 문경호 과장 측에서 조만간 국세청 고시가 입법 예고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남겼는데요. 이 고시가 나오게 되면 그동안 모호했었던 디테일들이 정리가 될 거고 손익통산범위라거나 해외거래소 처리 방식들, 신고 절차 같은 것들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게 실제 세금 부담을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표 나오는 즉시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결국에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고요. 코인 과세를 2027년 1월 1일 그대로 시행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준일은 그 하루 전이라고 할 수 있는 2026년 12월 31일이고요. 그날 가격이 내년 세금의 출발선이 되어줄 겁니다. 야당 측에서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만 놓고 보면은 추가적인 유예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한 개만 남습니다. 이 과세가 그대로 시행됐을 때 코인 시장의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이 내용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같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이 천천히 상승하고 있는 시장에서 알트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중요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 리플, XRP 하나에만 집중하시고 리플에만 집착을 하시다 보면요, 결국에 이 시장 흐름들 전부 다 놓치고 나서 리플이 바닥에서 반등 나오는 이런 상황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리플 때문인 건지 아니면 시장이 정말로 안 좋은 건지 이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냉정하게 지금 시장은 리플 안 좋은 거 맞지만요, 시장 자체는 좋은 것은 맞습니다. 이 종합브리핑 단기방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를 포함해가지고 알트코인들에 대한 단기 타점들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는데요. 내 포트폴리오 자체가 리플, XRP 한쪽에만 쏠려 있다 보면은 그 코인이 움직임이 안 나왔을 때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수익을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에 맞는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이 단기 종합방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